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중고거래 시멘틱 서치 도입기, 꽁꽁 얼어붙은 키워드 위로 벡터가 걸어다닙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자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검색 품질팀에서 일하고 있는 머신러닝 엔지니어 남주현이고요. 현재는 시멘틱 서치의 인베딩 모델의 학습을 담당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RAG 기반 서비스 개발을 또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우선 저희가 키워드 검색에서 시멘틱 서치로 어떻게 전환을 결정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멘틱 서치로 전환했을 때 어떤 것이 좋아지는지를 사례로 먼저 보여드리고, 이런 시멘틱 서치를 만들기 위해 모델을 어떻게 학습했고 평가했는지, 또 앞으로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검색에서 시멘틱 서치로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검색 도메인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검색이란 총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검색 대상 문서를 데이터베이스에 색인하는 인덱싱 단계로 시작이 돼요. 저희는 중고거래 시멘틱 서치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검색 대상 문서는 중고거래 물품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색인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가 입력한 검색어를 기준으로 결과 후보를 검색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 단계를 리트리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리트리벌 되어서 나온 후보를 다시 좀 더 우선순위에 맞춰서 재정렬하는 과정인 랭킹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총 검색은 인덱싱, 리트리벌, 랭킹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저희 이번 발표에서는 이 리트리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리트리벌은 전통적으로 키워드 검색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이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 즉 검색어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텍스트 간의 일치성을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저가 아이폰 16을 검색을 했을 때 아이폰과 문자열이 일치하는 아이폰 16 단순 개봉이라는 물품이 검색이 될 수 있겠고요. 아이폰 13 사용감 조금 있어요 라는 물품도 아이폰이라는 부분 문자열이 일치하기 때문에 검색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이폰 블루 색상이라고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영어로 적혀 있는 거는 키워드가 텍스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은 보통 동의어 사전 같은 로직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과 영어 아이폰이 동의어예요 라고 처리를 해주면은 이제 영어로 적혀 있는 아이폰 물품도 검색이 가능해지는 거죠. 하지만 키워드 검색은 의미적으로 유사한 물품을 효과적으로 검색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폰 16을 검색했을 때 아무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유저 관점에서 어쩌면 아이패드나 아니면 갤럭시 S24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키워드 검색에서는 아예 그런 의미적으로 유사한 문서들은 리트리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예시처럼 갤럭시 S24 울트라는 검색 결과로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시멘틱 서치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시멘틱 서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베딩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검색어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물품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인즉 아이폰 16을 검색을 했을 때 별도의 동의어 처리 없이 영어로 쓰여 있는 아이폰 15 블루 색상이라는 물품이 검색이 가능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이폰과 영어 아이폰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갤럭시 S24 울트라도 하위에는 등장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핸드폰이라는 의미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처럼 임베딩을 사용한 검색을 임베딩 베이스드 리트리버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EBR이라고 하는데요. 이 EB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 학습하는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은 시멘틱 서치를 했을 때 어떤 사례가 좋아지느냐를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하기 위해 예시를 가져왔어요.
중고거래에서 겨울을 검색하는 유저의 검색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패딩? 패딩도 있고 썰매, 네 썰매도 있죠. 생각해 보면 겨울 의류 말씀 주신 것처럼 의류나 아니면 겨울 관련 용품들을 찾으려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이건 실제 키워드 검색과 시멘틱 서치의 검색 결과인데요. 기존 키워드 검색에서는 아마 텍스트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 검색에서 나온 것을 보면 겨울용 아기 겉삭이라던가 아니면은 남성용 겨울 보온 사이클링 모자처럼 겨울이란 단어가 직접 등장한 겨울 의류들만이 리트리버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 관찰, 뭐 책처럼 겨울이 등장하는 모든 물품들이 리트리버 되게 되겠죠. 그냥 키워드 매칭만을 보니까요. 하지만 시멘틱 서치에서는 첫 번째 예시처럼 캐시미어 다운 자켓처럼 겨울이란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겨울 의류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눈썰매나 눈오리 또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겨울에 사용할 법한 물품들도 의미적으로 겨울과 유사하기 때문에 리트리버리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시멘틱 서치를 만들기 위해서 모델을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베딩 베이스드 리트리버이니까 임베딩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임베딩을 만드는 모델을 임베딩 모델이라고 불러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임베딩 모델은 주어진 정보를 어떤 의미 공간상의 임베딩 벡터로 변환하는 모델을 의미를 하죠. 예를 들면 아이폰 16이라는 검색어가 검색어 임베딩 모델을 타고 들어가면 이 의미 공간상의 어느 곳에 위치를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전에 잘 학습된 임베딩 모델을 사용을 했다면 비슷한 의미를 갖는 정보들은 서로 가까운 임베딩 벡터로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폰 16과 아이패드는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게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명품 티셔츠는 이것들과 먼 곳에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임베딩 베이스드 리트리버를 할 거기 때문에 검색어 임베딩과 이 물품 임베딩이 별도로 필요해요. 하지만 검색어와 중고거래 물품은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임베딩 모델을 사용을 해야 해요. 예시를 보시면 중고거래 물품은 보시는 것처럼 사진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목이랑 본문이 또 별도로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격 정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임베딩에 넣기 위해서는 별도의 두 개의 다른 임베딩 모델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검색어와 물품 임베딩 모델 두 개를 사용하는 이런 구조를 투타워 모델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임베딩 모델에서 나온 검색어 벡터와 물품 벡터는 서로 의미적으로 유사한 것들이라도 가까이 위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검색어, 이 파란색 위치들만을 보시면 검색어는 의미적으로 유사한 것들끼리 모여 있죠. 문서도, 물품도 물품끼리 유사한 것들끼리 잘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폰 16이라는 검색어와 아이폰 판매합니다라는 물품 벡터는 가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검색어와 물품 간의 의미적인 유사성을 학습을 해 주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검색어와 어떤 물품이 의미적으로 유사한지를 알 수 있는 우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유저 피드백 데이터죠. 예를 들면 아이폰 16이라는 검색어가 들어왔을 때 유저들은 아이폰 판매합니다라든가 아니면 갤럭시 S24 같은 물품들을 클릭을 할 거예요. 반대로 명품 티셔츠를 검색했을 때는 버버리 라운드 티셔츠 같은 물품들을 클릭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가까워지고자 하는 쌍, 이런 클릭되는 유저 피드백의 쌍들을 포지티브 페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포지티브 페어들을 샘플링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학습된 모델은 이렇게 검색어와 물품 간의 의미적 유사성이 학습된 결과를 나오게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한 모델에 아이폰 16이라는 검색어가 들어오면 이제 아이폰 16과 가까운 물품들인 아이폰 판매합니다. 갤럭시 S24 같은 물품들이 등장을 할 수가 있고요. 명품 티셔츠라는 검색어가 들어오면 버버리 라운드 티셔츠라는 물품이 검색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모델을 어떤 데이터셋에 학습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앞서 예시로 들어드렸던 건 클릭이었어요. 클릭 중고거래, 당근 중고거래에서 일주일간 클릭되는 검색어 물품상은 필터링을 해도 유니크하게 봐도 약 5천만 건 이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클릭상을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학습에, 그러면 학습에 약 16일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비용적으로도 어, 가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그럼 클릭 외에 고려할 수 있는 유저 피드백 데이터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채팅을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채팅은 우선 클릭 데이터보다 굉장히 작은 데이터의 양을 갖고 있어요. 클릭 데이터 대비 4% 규모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클릭에 비해서는 노이즈가 훨씬 적은 데이터가 될 거예요. 유저가 검색해봤을 때 잘못 클릭을 해봤을 수도 있고 그냥 궁금해서 클릭해봤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채팅까지 이어졌으면 좀 더 정확한 유저의 질의 의도에 맞는 결과였다라고 저희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채팅 기반 검색어 물품상 데이터셋을 학습에 사용을 했어요. 이런 직관 말고도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는데요. 어, 채팅 데이터셋과 클릭 데이터셋을 둘 다 학습에 사용을 했을 때 데이터셋 크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두 데이터셋에 학습된 모델이 거의 유사한 학습 양상을 보이는 걸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채팅 데이터셋을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라고 페이스북에서 해외에 런칭한 것으로 알고 있는 중고거래 서비스가 있는데요. 거기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채팅 기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고 소개를 했어요. 어, 그리고 또 이게 공교롭게 저 논문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채팅 데이터셋이 클릭 데이터셋의 4% 규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믿고 이제 채팅 발생 포지티브 샘플링을 기준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롱테일에서 성능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륵이라는 검색어에 계신데요. 완전 무관한 가방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롱테일 검색어의 성능이 떨어졌고, 또 저희는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첫 번째로는 불충분한 채팅 데이터가 있었겠죠. 게륵이라는 검색어를 이 모델은 학습 시점에서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학습 시점에서 데이터를 보지 못한 데다가 게륵이라는 게 이런 검색이나 아니면 물품, 이런 중고거래 물품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임베딩 모델은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게륵이라는 검색어가 뭔가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면 예를 들어 어떤 렌즈가 특정 촬영 조건에서는 매우 좋지만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을 때 게륵 렌즈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카메라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어떤 렌즈 관련된 은어더라고요. 그래서 챗GPT가 또 상냥하게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모델의 일을 이해하려면 해당 맥락에 대한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데이터셋을 보강을 해야겠죠? 그럼 다시 어떤 데이터셋을 학습을 해야 될까?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까? 그럼 검색어를 더 다양하게 넣어줘야겠구나 라는 게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데이터셋이 너무 커서 채팅 데이터셋으로 샘플링을 했더니 데이터셋에 없는 검색을 잘 못하고 그래서 다시 보강을 해주면 데이터셋이 너무 커지는 이 무한 굴레에 빠지게 돼요. 그럼 이 굴레를 어딘가에서는 끊어야겠죠. 저희는 요 단계에 집중을 했어요. 데이터셋에 없는 검색어에서 잘 못하네. 그럼 과연 데이터셋에 없는 모든 검색어에서 잘 못할까? 어떤 검색어에서 잘 못하는지를 핀포인트하면 좀 더 적은 데이터셋 증강으로 똑같은 모든 검색어에서 잘하는 모델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검색어를 잘 못하는지를 이제 판별을 해야겠죠. 그것은 이제 이전 사례에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 분석을 이미 했었잖아요. 원인이 불충분한 채팅 데이터와 임베딩 모델의 사전 지식의 의존 불가능함 이 두 가지를 꼽았는데 그럼 우리는 임베딩 모델의 사전 지식에 의존 불가능한 검색어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임베딩 모델이 모르고 있었던 검색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학습 인브딩 모델이 모르는 검색어를 어떻게 하면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래서 클릭 채팅 데이터에 학습되지 않은 원본의 인베딩 모델로 검색을 해봤어요. 앞서서 투타워 모델이 필요한 이유가 이 물품 벡터와 물품과 검색어가 다른 형태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검색어와 이 중고거래 물품의 제목, 본문, 그러니까 온전히 텍스트 정보만을 이용을 해서 동일한 인베딩 모델을 태워서 인베딩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인베딩 모델이 원래 잘 아는 검색어라면 이 단순한 모델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모델은 이미 아이폰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아이폰 16이라는 검색어와 이 텍스트와 아이폰 판매합니다 라는 이 물품 텍스트가 비슷한 곳에 위치할 수 있겠죠. 또 명품 티셔츠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명품 티셔츠와 버버리 라운드 티셔츠는 비슷한 곳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인베딩 모델이 잘 모르는 검색어라면 검색어와 무관한 물품들이 이 벡터 서치에서 무작위로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게르기라는 단어와 아까 막 그런 보셨던 가방과 같은 이상한 벡터들이 주변에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검색어들에 대해서 기본 인베딩 모델로 벡터 서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어에서 진행한 벡터 서치의 부적절 물품 비율을 봤어요. 검색 결과가 부적절한 비율을 보고 이 비율이 일정 이상이라면 아 이건 추가 학습이 필요한 검색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그 부적절과 적절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우선은 퍼지 매치 로직을 사용했고요. 퍼지 매치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문자열을 비교하는 일종의 approximated string matching 로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검색어에 대해서 이 벡터 서치를 진행하고 나면 부적절 물품 비율이 일정 이상인 추가 학습이 필요한 검색어 셋을 얻게 되겠죠. 저희 모델을 학습시킨 최종 학습 데이터 셋은 이와 같습니다. 우선 전체 검색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채팅 데이터 셋을 사용을 하고요. 또 추가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검색어에 대해서는 클릭 데이터로 충분히 보강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셋은 전체 클릭 데이터셋 대비 규모 8% 정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데이터셋에 학습시킴으로써 저희는 최종적으로 롱테일과 숏헤드 모두 잘 작동하는 시멘틱 서치의 리트리벌 모델을 만들 수 있었고요. 숏헤드에 롱테일을 곁들였습니다. 보시면 게륵이라는 검색어에 대해서 게륵이라고 직접 언급이 되고 있는 렌즈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게륵이라는 언급이 직접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렌즈들도 결과로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모델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디테이블 모델을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사실 모든 키워드, 모든 검색어에 대해서 검색된 문서들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라벨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모두가 상상하고 계신 대로 이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일종의 프록시, 대안으로 저희는 클릭 데이터를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확한 라벨이라고 볼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유저가 아이폰 16이라는 검색어를 입력을 하고 미개봉 새 상품 아이폰 16이라는 물품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이 클릭된 문서는 맞는 검색 결과로 라벨링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네, 맞게 진행이 돼요. 하지만 이 라벨링의 문제는 클릭되지 않은 문서들이 틀린 문서들로 취급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클릭되지 않은 문서들이라고 해서 검색 결과로 틀린 문서들, 틀린 물품들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검색 결과에 아예 등장하지 않았던 물품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검색 결과에 아예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클릭도 받을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 결과에 등장하지 않은 물품들은 모두 다 틀린 라벨로 라벨링이 되어버린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죠.
우선은 사람이 본다면 아이폰 16 검색어를 했을 때 검색어에 대해서 아이폰 16 단순 개봉, 맞는 결과야. 버버리 라운지 티셔츠, 이건 틀린 결과야. 갤럭시 S24, 뭐 말은 되네. 이 정도의 라벨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아주 적은 휴먼 리소스를 들여서 휴먼 라벨을 만드는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휴먼 라벨링을 할 때도 이런 일관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라벨링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라벨링 가이드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라벨링 가이드를 통해서 완전히 맞는 문서는 2점, 틀린 문서는 0점, 애매한 문서는 1점 이런 식으로 매기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애매함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라벨링 가이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라벨링 가이드라인에서는 첫 번째로 검색어의 유형 분류를 진행하도록 했어요. 유형은 브랜드, 프로덕트, 아이템, 애트리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요. 브랜드는 브랜드명, 프로덕트는 특정 물품들을 포함하는 상품군, 즉 뭐 핸드폰, 티셔츠, 노트북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I는 특정 물품명이나 어떤 제품의 모델명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면 아이폰 13이라던가 뭐 맥북 프로 있나요? 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A는 그런 물품의 특징이나 속성을 의미를 해요. 예를 들면 245나 엑스라지 같은 어떤 사이즈 정보가 될 수 있고요. 블랙, 화이트 같은 어떤 색상 정보들이 애트리뷰트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시면 좀 더 확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나이키 240이라는 검색어가 들어왔을 때 이 검색어는 브랜드 플러스 애트리뷰트인 검색어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계속 예시로 등장했던 아이폰 13이라는 검색어는 아이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한 유형을 기반으로 검색어에서의 코어 질의 의도와 마이너 질의 의도를 순서를 매기게 돼요. 그러니까 유저가 진짜 원하는 의도와 그리고 이 정도는 비껴가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이너한 질의 의도를 분류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유형의 위계 체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템은 프로덕트로 확장을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다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나이키 240은 아까 브랜드 플러스 애트리뷰트였죠. 그럼 여기서 브랜드가 애트리뷰트보다 더 상위 위계에 있기 때문에 이 검색어에서는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코어 질의 의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240이라는 애트리뷰트는 마이너 질의 의도를 갖게 되고요.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하나니까 바로 코어일까요? 네, 이때 이제 프로덕트와 아이템으로 확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아이폰 13을 그대로 두고요. 이 아이폰 13을 포함하는 상품군인 핸드폰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핸드폰이라는 프로덕트와 아이폰 13이라는 아이템을 갖게 되고 여기서 프로덕트이 코어 질의 의도, 아이템이 마이너 질의 의도를 갖게 돼요. 사실 직관적으로는 되게 당연하긴 해요. 왜냐면은 너무 스페시픽한 모델명이 검색어로 들어온다면 그 주변에 비슷한 제품들을 검색으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코어 질의 의도로 보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런 코어와 마이너 질의 의도를 기준으로 점수 체계를 확립을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2점, 1점, 0점 스케일로 진행을 했고요. 2점은 완벽하게 일치라고 해서 모든 코어 의도와 마이너 의도를 충족하는 경우, 1점은 부분적 또는 다소 관련 있음. 그래서 코어 의도는 만족했지만 하나의 마이너 의도를 틀린 경우, 그리고 0점은 코어 의도를 틀렸거나 2개 이상의 마이너 의도를 틀린 경우에 이런 점수들을 주도록 가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총 5,200쌍의 휴먼 라벨을 확보를 했어요. 이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모델을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아주 많이 적은 수예요. 어, 만약에 검색어당 100건의 문서를 뽑았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상 52개의 검색어에 대한 결과밖에 안 되죠. 네. 이건 굉장히 턱없이 적은 수여서요. 저희는 이 라벨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롬프트를 튜닝을 했어요. 즉 사람이 한 것과 비슷하게 작동하는 LLM 평가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라벨링 프롬프트 튜닝에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건 아마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에게 효과가 있었던 거는 모든 추론 과정을 출력하도록 하는 것, 또 영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 그다음에 코드 형식의 가이드. 아까 뭐 코어 의도가 틀렸으면 0점 이런 식의 분기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코드 형식으로 else if 문으로 적는 것, 혹은 이런
라벨링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예시들을 넣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고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은 게시글 정보를 추가적으로 뭐 카테고리는 이 게시글의 카테고리는 이런 거야 같은 거 넣어주는 건 큰 효과가 없었고, 뭐 프롬프트 페어프라이징이나 LLM에게 역할을 제시해주는 방법들은 뭐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이 프롬프트 튜닝을 통해서 휴먼 라벨 기준으로 90%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LLM 프롬프트를 만들었어요. 아마 비용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5,200개의 검색어 물품상에 대해서 GPT-4.5를 쓰면은 105불이 나옵니다. 이건 좀 비싸죠? 네. 하지만 GPT-4 미니를 사용하면 약 3불 정도의 비용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한 과정을 도식으로 플라이휠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선은 사람이 라벨링 가이드를 작성하고요. 이 가이드에 맞춰서 소규모의 라벨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의 라벨링에서 잘 작동하도록 프롬프트를 계속 튜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과 비슷한 결과를 내는 프롬프트를 만든 뒤에 이를 이용해서 LLM이 대규모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LLM 평가자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리트리버 모델의 비교 혹은 리트리버 모델의 신뢰 구간 설정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검색어와 검색된 물품 인풋상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닌지를 다 판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저희 앞서서 들어드렸던 저희 롱테일에 대해서 개선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 LLM 평가로 이게 지표가 개선이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롱테일을 확인을 해보면 클릭 데이터셋을 보강을 했을 때 5.1%포인트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쇼테드 검색어에 대해서도 놀랍게 7%포인트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롱테일만 저희는 타겟팅을 했는데 왜 향상이 됐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한 검색어들이 데이터셋 풀에 들어가면서 좀 더 디테일한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모델 신뢰 구간 설정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검색어 물품 간 유사도 점수의 구간별로 검색되는 문서 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은 검색되는 전체 물품이고요. 파란색 바 그래프들은 그중에서 적절한 것으로 분류되는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 이상의 유사도를 갖는 검색 결과는 내보낼 거야라고 결정을 한다면, 그래서 리트리버 모델에서는 이 정도 스레시홀드를 갖고 검색을 진행할 거야라고 결정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랭킹에서는 여기서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미스되고 있는 이런 노이즈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랭킹 다운 해줘야겠구나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의 로드맵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엄청 많죠? 네.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짰던 로드맵인데요. 뭐 처음에 데이터셋 샘플링을 어떻게 할지부터 어떤 피처를 사용할지, 각 피처별로 어떤 인코더를 사용할지, 이 인코더들을 어떻게 앙상블하고 퓨전을 할지, 그리고 로스 디자인은 뭐 커리큘럼 러닝을 할 건지, 멀티태스크 러닝을 할 건지, 매트릭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의미적 유사성만을 쓸 건지, 혹은 사용자의 인게이지먼트, 사용자의 사용성까지 볼 건지, 이것들이 모두 다 로드맵에 적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약을 해서 드리면 된 것은 베이스라인 모델 학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 모델 학습을 위한 학습 파이프라인 구축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게 실제로 서빙이 되기 위한 벡터 검색 플랫폼 구축도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것들은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기반의 여러 백본 모델 도입, 또 피처 확장 및 퓨전, 학습 방법론 개선 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더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랭킹 다운하는 부분, 네. 랭킹에서도 딥러닝 모델의 도입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용 중이고요. 네. 함께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